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정입니다. 2025년 글로벌 한 해를 돌아보면 시장의 중심은 AI였습니다. 상반기에는요,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면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AI 버블론이 고개를 들면서 전 세계 증시를 당황케 했는데요. 주요 빅테크들의 실적을 통해서 AI 버블론이 우려, 기대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에는 어떤 요인들이 시장을 흔들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AI 버블론,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AI 거품론 정말 거품일까인데요. 닷컴 버블 시즌2라는 경고 메시지도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는 게 걱정이었지만 올해는 비용을 넘어 AI 관련 기업들의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경고 신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AI 투자 현황 살펴보시면 오라클은 오픈 AI에 향후 5년간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공하는 442조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고 엔비디아 역시 140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AMD는 오픈 AI에 AI 칩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자사 지분 10%까지 매입할 권리를 제공했고요. 그 외에 메타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역시 AI 인프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AI 투자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지연과 부채 우려, 여기에 브로드컴 CEO의 AI 마진 경고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AI 투자에 대한 경고 신호부터 살펴보시죠. 오라클 쇼크와 브로드컴의 마진 경고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최근 오라클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과정에서 블루아울 캐피털의 투자 철회 소식이 전해졌고 부채는 1,05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도 1년 늦어진 2028년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 투자 대비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실적은 나쁘진 않았지만 호크탄 CEO가 AI 매출의 총 마진이 비-AI 사업보다 낮다고 언급하면서 AI 마진 구조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반면 AI 수익화는 이미 실적으로 확인됐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최근 호실적을 발표하며 AI 거품론 우려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매출이 1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급증했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30% 웃돌았습니다.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 실적을 다시 썼는데요.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전년비 66% 증가했고 두 기업 CEO들의 긍정적인 발언은 AI 투자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정리해보면 AI 거품론의 핵심은 AI가 필요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들은 AI를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보고 있고 투자 규모만 놓고 보면 닷컴 버블 시기와 비교될 만큼 과감한 것도 사실인데요. 다만 시장이 불안해하는 건 오라클 사례처럼 투자 속도가 너무 빠르면서 부채 부담, 공사 지연, 수익 가시성 문제가 동시에 불거질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처럼 투자 효과가 곧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AI 버블이 터질지 말지를 논쟁하기보단 누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가 가려내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증권가의 시각도 비슷합니다. 대신증권은 투자 대비 수익성이 약한 기업은 조정을 받고 실적과 현금 흐름이 확인되는 기업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옥석 가리기 국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AI 거품 논란의 본질은 붕괴가 아니라 선별이니까요. 실제로 돈을 버는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들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을 흔들었던 AI 버블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짚어봤습니다.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죠.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I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볼 텐데 최근 AI 산업 중심이 GPU 기반 학습에서 추론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우선
AI 서비스의 대중화입니다. 우선 여러분도 많은 통계를 통해서 소식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오픈 AI의 챗GPT를 무료로 일주일에 한 번씩 로그인해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8월 달에 8억 명, 그리고 현재 2025년 8월에 8억 명, 그리고 12월에 9억 명까지 증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로그인을 한다는 것은 일주일에 여러 번 질문을 던진다는 거고, 그 9억 명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고, 9억 명이 요청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줘야 되고, 9억 명이 요구하는 동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면 학습에 썼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GPU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오픈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땅에서만 20기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추가적으로는 뭐 오라클과의 3천억 달러 계약도 있고요. 여러분 20기가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20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AI 혼자서 어마어마한 양을 짓겠다는 건데, 이것은 학습에만 이걸 필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서비스가 대중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AI 검색뿐만이 아니라 AI 커머스,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소라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틱톡하고 유사한 서비스고요. 유튜브 쇼츠하고 유사한 서비스죠. 지금 미국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고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 세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또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론 시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적인 디지털 경제하고 AI 경제의 작동하는 로직이 조금 다릅니다.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운영 체계를 만들면 한 번 만들 때 많은 돈이 들었고 100만 명이 쓰나 200만 명이 쓰나 노트북에다 깔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똑같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안 든다. 그래서 한계 비용이 제로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빅테크들이 소프트웨어에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구가했던 거죠. 그런데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챗GPT나 제미나이는 이용자가 늘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기 막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답변해야 될 GPU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가 답변할 때마다 비용이 대단히 추가적으로 듭니다. 물론 지금 AI 모델이 좋아지면서 흔히 말하는 토큰당 비용은 줄어들고 있어요. 과거에 토큰 하나당 100원이 들었다면 지금 50원밖에 안 듭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답변할 때는 100개의 토큰을 썼다면 요즘은 200개, 300개의 토큰을 쓰고 있거든요. 훨씬 더 좋은 품질의 답변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토큰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토큰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GPU가 많이 필요하구나, AI 칩이 많이 필요하구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이 서비스 제공자에게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지 빅테크 산업하고 다르게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GPU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훨씬 더 이용자의 답변하는 이 추론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조정하고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게 어려운 과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AI 칩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좋겠지만 이 칩을 사가는 빅테크들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투명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이렇게 현저하게 앞지르는 현상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까지는 아마도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보면 결국은 AI 투자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과거에도 보면은 한 3년 정도 투자 주기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정도는 조금 주춤하는 시기가 오죠. 그러니까 수요의 빙하기까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냉각기가 오게 되는데, 그럼에 비해서 2026년까지가 이제 2024부터 시작한 3년 동안 투자에 마무리되는 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2026년 올해까지는 엔비디아 실적도 마찬가지, 그다음 HBM을 판매하는 하이닉스 실적도 여전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는 엔비디아가 돈을 못 버는 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칩을 사서 쓰는 빅테크 기업들 돈을 못 번다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우려의 포인트가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사실은 결론 내리긴 조금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까지는 아직 투자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프라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하나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거기에 이제 교통들, 트래픽이 발생을 해서 이제 매출, 거기서 이제 톨비를 받아서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건데, 2026년까지는 고속도로 건설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에 필요한 기업들, 다시 말하면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엔비디아와 같이 하드웨어 기업들은 역시 건설과 관련된 건설업자들이라 볼 수 있는 기업들이고, 결국 그러면 돈을 낸 기업들은 일단 완공될 때까지는 사실은
통행료를 받을 수가 없죠. 언제부터 통행료를 받아야 되냐? 2027년이라고 보는 거라서 아직 1년 정도 시기가 남았다고 생각이 돼서 2027년이 됐는데도 기껏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고속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업은 망한 사업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버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 시점 2026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1년 동안은 건설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버블에 대한 결론은 1년 후 내지는 2년 후쯤에 내리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시점상으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 통행료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엔비디아를 제외한 빅테크들의 수익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여전히 2026년은 투자의 시기다. 아직까지 우려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2026년도 그렇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AI 에이전트가 내 기업의, 내 현장의 동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치를 살펴보면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도입한 기업은 2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맥킨지가 9월 달에 보고서를 내면서 AI 에이전트 도입한 회사들이 많지도 않고 또 하나 그 성과도 많지도 않다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AI 역설, AI 패러독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AI 패러독스는 여러분 1980년 되게 오래전입니다만 미국 기업들이 다들 앞다투어서 컴퓨터라는 것들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무직 책상 위에다 컴퓨터를 다 하나씩 올려놓죠. 그러면서 세상이 바뀔 거고 이렇게 되면 엄청난 생산성 증가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3년 동안 그리고 많게는 5년 동안 아무런 생산성 지표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러면서 기업들 경영진들의 불만들이 커졌죠. 아니 다들 그 비싼 당신 여러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이거를 개인 사무직들의 책상 위에도 올려놨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 나왔던 등장했던 말이 생산성 역설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로버트 솔로라는 학자가 이걸 가지고서 논문을 썼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이 기업에 도입됐을 때 이것이 생산성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될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고 이것을 이번에 맥킨지가 9월 달에 2025년 9월 달에 보고서를 내면서 AI 역설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고 있고 기업이 에이전트로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변함없지만 당장 생산성 향상을 기대해서는 안 되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맥킨지와 함께 조금 마케팅적인 보고서죠. 맥킨지와 함께 같이 가다 보면 성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셔야 될 것은 아까 이 박사님도 얘기해 줬지만 결국은 톨비를 받으면서 교통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과연 에이전트 시장 자체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인가로 봤을 때 분명하게 돈 벌 수 있는 시장이죠. 하지만 AI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시장이 되게 다양합니다. 흔히 말하는 B2C 시장이 있는 거고 B2B 시장이 있는 거고 신규 시장이 있습니다. 신규 시장이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신규 시장이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로봇택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B2B 시장은 바로 기업의 에이전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나열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컨슈머 시장이라고 해서 소비자 시장인데요. 예를 들면 AI 커머스라든지 AI 서비스, 즉 챗GPT나 제미나 여러분 광고가 없을 거라고 영원히 없을 거라고 깨끗한 지대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신 거죠. 네이버나 구글도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3년 동안 광고를 안 했거든요. 네. 이제 그들은 광고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광고가 붙을 거고 여기에 커머스가 붙을 거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붙겠죠. 이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지금 현존하는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시장만으로 2025년에 에이전트 해다, 2026년에도 에이전트 해다 이건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는 B2B 기업끼리. 하지만 더욱더 톨비라든지 말씀하셨던 이 박사님이 은유적으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은 AI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매출을 낼 것인가는 결국은 소비자 시장에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거고 2026년에 이 부분이 판가름 나지 않는다라면 거품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걸 2027년까지 투자자 시장이 기다려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버블이 터질 가능성은 다른 곳에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픈AI 한 기업만 보더라도 미국 땅에다가 앞으로 10년 안에 건설할 것은 20기가와트라는 거고 원자력 발전소 20개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네네. 10년 안에. 근데 이거 10년 지난 다음에 짜잔 하면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만들 겁니다. 메타도 만들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12월 마지막 주 셋째 주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백악관에서 공개 선언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전력 좀 이 정도 속도로 해줬다가는 우리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건설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증가 속도, 아까 전에 추론이 중요한 부분으로 간다. 소비자들이 네네.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의 증설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증설 속도의 기울기는 이런데 전력 공급의 기울기가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첫 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시기가 지연되겠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금 어떻게 건설하느냐면 반은 빅테크들이 자기 돈을 써가지고 건설합니다. 그렇죠. 네. 반은 요번에 그 오라클 사태에서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외부 투자자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이거를 오라클이라든지 메타가 대단히 높은 임대료를 내고 매달 임대료를 가져가는 형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마이클 베리가 비판한 것은 이렇게 되면 부채가 안 잡히지 않냐. 엄청난 설비 투자인데. 근데 뭐 부채가 잡히냐 안 잡히냐를 둘째치고 지금 이런 외부 투자자들이 큰 자본에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예를 들면 칩을 갖다가 선주문을 보통 해놓습니다. 블랙웰을 갖다가 2026년 하반기, 2027년기 상반기까지도 선주문을 해놓죠. 네. 그런데 우리 선주문 해놓은 걸 다 못 쓰겠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의 건설 속도가 늦어지니까 늦어지고 우리는 있으니까. 100km로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선주문을 해놨는데 시속 80km로 달리고 70km로 다운돼야 되면 이 선주문에 있던 그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지연시킵니다. 그러면 2027년에 새롭게 선주문을 해야 될 2028년 향해서 주문의 반도체 양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이 둔화되거나 심지어는 하락할 수도 있을 거고 엔비디아의 HBM을 제공해주는 SK하이닉스의 매출이 하락하거나 둔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만약에 쉽게 상상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성장하지 않고 역걸음을 했다, 제자리 걸음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것 같으세요? 굉장한 악재가 되겠죠, 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네. 악재고 여기 SK도 그렇다, 삼성전자도 그렇다 이렇게 나오면요. 줄줄이 하락을 하겠죠. 그렇죠. 네. 연쇄적으로 하락의 폭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025년 하반기 여러분 12월 기억하실 것이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실적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가이던스가 나빴던 거잖아요. 그럼요. 네. 가이던스는 나빴던 거로도 저렇게 흔들리는데 실적이 만약에 이 어닝 쇼크가 와버렸다. 이거는 대단히 큰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터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다 외생변수죠. 미국 정부가 데이터 센터의 발전 속도만큼 전력을 증강시키는 속도가 같다라는 터지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늦어진다라고 하면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은 원자력 발전소나 SMR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SMR도 빨리 해도 7년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내년에도 당장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9억 명이 쓰고 있고 오픈AI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10억 명, 11억 명 오픈AI가 뭐라 그랬냐면 2025년 10월 달에 뭐라 그랬냐면 2026년 10월이 되면 8억 명이 16억 명이 될 것을 자신들이 목표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16억 명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센터는 미국과 외 지역에 건설해야 되는데 2026년 10월까지 그러면 지금의 데이터 센터의 2배잖아요. 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2026년에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미국 정부가 전력을 댈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즉 전력의 증강 속도가 어떤지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들은 줄기차게 정기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좀 챙겨보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버블론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 버블이 터질지는 가장 큰 키는 전력에 있다라고 센터장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I 수요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에 맞는 전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박사님의 견해도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뭐 AI 버블이 언제쯤 터질까, 그 요건들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거의 같은 공감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에서 도화선이 될 거라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버블 얘기는 하드웨어 기업의 얘기가 아니라 그 돈을 쓴 기업들의 문제인 게 맞는데 주식시장을 얘기하면 주식시장의 버블은 다른 얘기인 거고 그거는 엔비디아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스닥 전체, 코스피 전체가 사실은 그렇죠. 큰 조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 때 그러면 그 트리거가 될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AI 칩을 출시하기 이전에 비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 11배 정도 커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높은 PR을 받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규모가 커졌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담보하고 있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전에 그래픽 카드만 팔던 시절보다도 낮아져 있어요. 이익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 거의 비슷한 수준. 그런데 이게 지금 50% 살짝 넘는 수준 60% 사이인데 제가 볼 때 50%를 하회하게 될 경우 매출 증가율 기준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적용됐던 특혜라고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많은 반대적인 의견이 나올 거고 월가에서
다른 평가가 나올 거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일각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그래픽카드 만들 때도 PR이 높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때는 지금은 10분의 1 규모일 때 가능했던 성장성이고 지금은 그런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데 AI라는 특별한 호재 때문에 사실은 밸류를 높게 받았을 건데 그거를 위한 효과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올해 3분기 매출 증가율은 분명 50% 밑으로 내려갈 거라 보고 있거든요. 작년 3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럼 그 순간에 아마도 밸류에이션이 60, 70이 아니라 20, 25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월가 반응이 나올 거고요. 네. 그것이 트리커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모든 주들이 주가는 타격을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앞서서 주가에서 먼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주제는요. AI 산업에 대한 리스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만들어내고 있는 딥페이크라고 하죠. 가짜 뉴스라든지 가짜 영상 같은 게 전 세계 주요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선거의 해이기도 했었지만 테일러 스위프트가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로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인 공포가 엄청나게 확산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24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시에 이제 노벨 이 물리학상을 갖다가 AI가 받게 되고 노벨 화학상을 또 AI가 받으면서 AI에 대한 긍정적인 것과 함께 우려들이 되게 크게 확산됐던 해이고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 AI 기본법 만들고 뭐 이러면서 뭔가 공포감이 있었지만 전혀 큰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도 또 선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2026년에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선거들, 한국에도 지방 선거가 있고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공포감에 젖어서 이것 때문에 AI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엄청난 규제가 발생해서 AI 산업이 위축되고 이러면서 뭔가 이 버블이 또 터질 것 같은 이러한 느낌들을 가질 수 있는 논리적인 어떤 상상은 정당하나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우려다. 적절한 규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AI가 만들어 놓은 콘텐츠의 양은 과거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2025년 11월에 분석한 기사를 보면은 인간이 만든 콘텐츠보다 2025년 12월에 처음으로 AI가 만든 콘텐츠의 양이 더 많아졌어요. 이거를 저희가 견디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회 때 딥페이크에 대한 사용에 의해서 사회적인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정당한 우려입니다만 이 우려가 버블을 터뜨린다든지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2024년도는 지금보다 우리가 AI에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여전히 딥페이크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님 견해도 여쭤볼게요. 사실은 네. 이것 때문에 AI 시장이 성장이 못할 거다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건 아니죠. 센터님과 네. 동일한 생각이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AI로 일어난 범죄가 더 증가하는데 그걸 미리 예방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은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악용이 될 같습니다. 수 있다. 우리가 네. 왜냐하면 뭐든지 대부분의 이런 해킹도 비슷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뭐 데이터 관련해서 랜섬웨어도 그렇고 다 후행적이에요. 조치들은 이미 사건이 몇 번 크게 터지고 나서 나중에 뭔가 조치를 하고 예방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맞지 못하는 결국에 AI 같은 경우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진위를 우리가 밝혀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조작된 것들이 정보들이 많이 돌 가능성 분명히 높은데 이게 AI 시장을 저해하진 않겠지만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요소로 성장할 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완전히 금지하기 전에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그것이 두려워서 AI 산업 자체를 한국만 그럼 울타리 속에서 갈라파고스가 되어야 되느냐? 또 그건 또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밸런스 사이에서 항상 고민이 돼야 될 것 같고 윤리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두 개는 사실은 AI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많이 존재했었어요. 항상 그런 것들이 새로운 문물이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국가발로 속도 조절이 항상 있었던 거죠. 항상 이것들 얼리 어댑터가 됐던 국가가 있고 좀 더 보수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시장을 성장해 나갔던 네. 국가들이 있는데 어느 국가가 더 잘했냐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의 현재 이제 정치를 만드는 지도자들은 한국의 AI 관련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냐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이거를 뭐 언론에 휘달리거나 누가 한마디 하면 또 거기에서 귀가 얇아가지고 또 이건가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한국의 특수성과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문화 콘텐츠가 특히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교육과 문화라는 것들, 그다음에 기술의 어떤 유용성의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세 가지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에 맞는 속도가 어딜까? 그다음 우리의 규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는 게 우리에게 적절한 모습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보면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보안 업체의 성장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이 만들면서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V3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랩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 보안,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기업들이 상장되고 급하게 성장했던 것, 그리고 이메일과 함께 스팸 메일이 쏟아지면서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이 성장을 했던 것처럼 AI에서도 보안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보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어떠한 인터넷 시스템에서의 보안 기업이었다고 한다면 이 AI 기술에 맞춰서 진화된 보안 기업들이 등장하게 되고 스타트업이 상장하게 되고, 또는 전통적인 보안 기업들이 AI 보안 부분들을 자신의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매출 증대를 이뤄내면서, 저는 2026년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AI 보안주, 이러한 이 기업들이 네. 분명하게 뚜렷한 매출 성장을 일어나면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시대에 한국도 당연히 시차가 있겠지만 안 쫓아갈 수는 없고요.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AI 보안주도 좀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 다시 해보자면 엔비디아는요, 반도체 설계를 넘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까지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고 있는 엔비디아 전략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박사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인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물리적 AI 특화되어 있는 코스모라는 추론 모델을 출시를 했고, 그다음에 수학과 과학 쪽에 특화되어 있는 네모트론이라는 두 개 모델을 출시해서 고객이 얼마나 뭐 사실은 그걸 사용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매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전순환 CEO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전략가고 시장을 읽는 눈이 탁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초반에 나눴던 이야기들, 이제 하드웨어의 시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업체 쪽으로 주인공이 바뀌어가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걸 알았을 때에 엔비디아도 무조건 GPU 칩 하나만 팔아가지고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직접 고객이 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업체가 되겠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지분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오픈 AI를 비롯해서 네. 돈이 없어서 칩을 더 필요하지만 못 사고 있는 기업들한테 칩을 주고 나중에 지분을 달라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개 다각면의 어떤 사업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조금 선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 기존에 애초에 플랫폼에 특화되는 기술들을 가진 대규모 기업들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사실은 하드웨어 기업이었던 엔비디아가 그런 쪽으로 전략을 시작하는 건 좋지만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을 만큼의 역량과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은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인데, 사실 현재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본인의 목소리를 낼 만큼의 시장 점유를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쉽지는 않은 미션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전통적인 시각으로 저는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클라우드 사업자 중에서 흔히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아마존의 AWS가 가장 1위 사업자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고, 3위가 구글 클라우드죠. 네. 그래서 4위가 엔비디아가 되겠다 또는 2위가 엔비디아가 되겠다는 전략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이유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에 판매되는 AI 가속기 판매를 통해서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이 약 80%에서 90% 차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젠슨 왕이 10년 안에 30%로 낮추겠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매출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또 다른 추가적인 강력한 매출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정말 지금도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고 매출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체를 한 30%대로 낮춘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엄청나게 돈을 번다는 건데, 이거는 데이터 센터를 져가지고 AWS처럼 이걸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피지컬 AI를 작동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지컬 AI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대단히 주력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주력하겠다고 밝힌 것이 피지컬 AI인데요.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들은 쉽게 얘기할 때는 텍스트를 가지고 학습해서 다음 텍스트를 예측하는 겁니다. 네. 근데 피지컬 AI는 어마어마한 3차원적인 모든 공간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 행동을 추론하는 거거든요.
훨씬 더 말도 못하는 수준의 데이터 양이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네. 절대 흔히 말해서 후퍼칩에서는 H100, 200, 100이나 200에서는 피지컬 AI는 지금까지 했던 건 연습이었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블랙엘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을 엔비디아가 먼저 시키겠다라는 거고 이거를 현대자동차하고 나누겠다라는 거고 토요타하고 나누겠다라는 거고 우버랑도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들어올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진화된 디지털 트윈, 진화된 피지컬 AI를 실현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와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고 이것은 아마존을 통해서 또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대여를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 학습을 해서 피지컬 AI가 작동되고 구동되게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타당한 접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AI 버블론 실체와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랠리를 이끌 진짜 승부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자, AI 업계는요, 2026년도 휴머노이드와 자율주행 기술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산 능력은 유지가 되면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2026년도에도 HBM이 주인공이 될지 아니면 차세대, 좀 새로운 세대 교체가 나타날지 궁금해집니다. 센터장님. HBM이 계속 주인공이 확실하게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선은 블랙웰 네.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성과가 아직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웰로 학습한 AI 모델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2026년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희들이 되게 커지면서 블랙웰 이후에 루빈 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이고 HBM 4세대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HBM4에서 HBM4E 이러한 HBM의 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확실하게 커질 거고 주되는 거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다만 대안에 대해서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이 저효율, 그러니까 이 저전력, 네. 저전력 고효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즉 전기를 적게 쓰면서 전력을 적게 쓰면서 효율은 그러니까 성능은 좋은 이런 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연구되고 있는 것도 하나가 여러분 HBM이 흔히 말해서 D램을 샌드위치처럼 쌓은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낸드 플래시를 갖다가 네. 또 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거든요. 그걸 HBM이 아니라 HBF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상용화는 2027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까지 이것이 정말로 에너지를 전력을 적게 하면서 아무래도 플래시니까 낸드 플래시니까 전력을 적게 쓰겠죠. 그래서 적은 전력을 쓰면서 고효율을 낼 거라는 이론적인 기대치는 가능한데 실제로 샌드위치는 연결해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지만 우선 이 부분에서도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어떻게 R&D를 하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서 시제품들을 중간 단계를 내년에 2026년에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에 대안되는 새로운 이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도 시장의 스토리가 2026년에는 반드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차세대 메모리,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 교체가 이뤄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결국에 시장의 중심도 HBM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HBM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것 같고요. 여전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특히 메모리 시장에서 봤을 때 수요가 좋은 게 서버밖에 없어요 지금. 서버 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 내지는 옆걸음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수요를 대체할 것은 지금 서버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나마 실질 좋게 나오는 것들은 가격 효과가 굉장히 큰 거죠. 한국 기업들의 지금 3분기,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환율 효과가 사실 절반 정도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40조가 나오면 20조 원 정도로 환율 효과에서 나온 거고요. 그냥 단순 환산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 중에서 한 20-30% 가격 효과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수요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감산을 해서 강제적으로 가격을 급등시킨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가 이제 오래될 수 없는 거고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이 어제도 이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27년이 되면은 반드시 이제 공급 과잉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중국 점유율이 계속 높여지고 있어서 점유율이 뺏기는 문제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감산을 계속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는
2026년 중에는 가격이 다시 하락 반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전히 높은 마진은 DDR5보다는 HBM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HBM의 비중은 점점 높아질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는 사실 재미를 못 봤잖아요. HBM에서는 엔비디아 앞을 못하면서.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시장 기반이 빠르게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HBM에 미치는 임팩트가 커질 수밖에 없죠.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026년도 메모리 기업 입장에서는 HBM이 가장 효자가 될 것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26년도에도 HBM의 해가 될 것이다. 2025년도에는 SK하이닉스가 선두주자였다면 이제는 삼성전자에도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AI 기술 발전이 거대함에서 개인화로 초점이 옮겨지면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클라우드에만 있던 AI가 개인 기기로도 확산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이러한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선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벌써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AI가 구동이 되고 있고요. 그럼요. 네. 여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AI 전용 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거고, 또 여기에 애플도 함께 이 트렌드를 쫓아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AI 이 안경. 그래서 메타가 먼저 이 레이벤하고 먼저 선글라스 쪽으로 AI 클래스 선글라스로 이 시발점을 스타트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어서 구글이 삼성전자하고 젠틀몬스터와 함께 똑같이 지금 AI 글래스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작동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즉 안경에서 AI 추론이 작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안경에서 해야 될 AI 기능들을 스마트 기기에서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에서도 AI에 대한 추론 연산 능력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번에 구글이 제미나이를 갖다가 구글 번역에다 연결하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동시 통역을 이제 맞아요. 가능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에어팟이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동시 통역이 가능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연 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디바이스에서 이 연산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즉 인터넷에 연결됐다가 다시 와서 이것을 연산한다라면 레이턴시라고 하는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온디바이스에서 즉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AI 연산이 대단히 많아진다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번에 테슬라에서도 이제 특허를 내놨는데 테슬라 이제 지붕에다가 스타링크를 연결해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또 이미 테슬라의 차량에는 추론 칩이 있지만 인터넷과 연결해서도 추론을 하는 것들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FSD가 확산되면서도 추론 칩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2026년부터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시장들도 다 온디바이스 칩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디바이스에 대한 수요는 2026년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이런 경향성들을 보일 가능성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온디바이스 AI의 핵심은 저전력과 슬림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온디바이스 AI 중심으로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밸류체인 변화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박사님?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현재 고성능 GPU 취입이 탑재되기 힘들겠죠. 가격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전력 소모도 그렇고 결국에 이제 새로운 종류의 전용 칩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텐데 이제 그 주도권을 사실 누가 가질지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제 NPU도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가 완성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구글의 TPU가 이제 NPU 계열이긴 한데 논문에 발표한 걸 보면은 NPU, GPU, CPU 세 개를 다 묶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상태의 NPU 계열의 TPU라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그래서 엔비디아 GPU가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긴 한데 이게 온디바이스가 가게 되면 지난번에 전순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야 중국에 너네 몰래 들어가는 거 있지 않아 했더니 이거 하나 무게가 1톤이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몰래 들어갑니까? 가격 6천만 원이나 네. 되고 이런 걸 쓸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200만 원, 150만 원짜리 고성능 칩을 쓸 수도 없고 무게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온디바이스의 칩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고성능 아주 높은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좀 어렵고 그건 결국 서버랑 연결해서 통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아주 간단한 것들을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거 위주로 갈 텐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기술이 사실은 엔비디아도 RTX라는 모델은 원래는 그냥 그래픽 카드예요. 게임에 네. 쓰는.
근데 그것의 가장 고성능 모드는 AI로 쓰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는 HBM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LPDDR 계열, GDDR 쓰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좀 가벼워지는 모델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엔비디아도 이미 참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물론 구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갖고 있는 TPU를 어떻게든 좀 더 가볍게 만들어서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버 시장이 이제는 큰 웨이브 한 번 가면 한동안은 조금 주춤할 수 있다. 몇 년 동안은. 근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잖아요. AI 시장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간이 조금씩 걸릴 텐데 그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서버 시장이 주춤한 동안에 물리적 AI는 아직은 규모가 서버를 대체할 만한 규모가 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거라서 그 사이에 뭔가 공백이 생길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블이라 느낄 수 있는 공백기가 되는 거고 우리 전기차 시장에서도 캐스미라는 단어가 지금 3년 이상 지속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AI 시장에도 필연적으로 한 번은 지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그게 2026년 하반기, 2027년 상반기쯤에 그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가능성과 좋은 기술들이 나온 것과 별개로 기업들이 돈을 버는 사이클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도 AI 랠리는 이어지겠죠. 투자 전략 시나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요,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해죠. 일각에서는 HBM의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규격인 CXL이나 아니면 계속해서 HBM 관련주를 봐야 되는 건지 투자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박사님? 한국 주식 시장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일단 반도체 칩 메이커들은 워낙 지금부터 주가가 뭐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많이 올랐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궁금한 거는 오히려 소부장 기업들은 아직까지 온기가 완전히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일부 뭐 TC본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궁금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지난 한 2년, 3년, 2년 반 정도에 한국 메모리 기업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질 않았습니다. 중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생산 자체도 라인 자체도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감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증설을 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 볼 때는 소부장들의 실적이라든가 주가에서 별로 전파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가졌는데 2026년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많은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감산과 설비 투자를 소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할 거고 지금 평택 오라인도 P5도 지금 다시 이제 시작했잖아요. 공장 설비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정 섹터가 아니라 2026년에는 소부장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수주 증가가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년보다는 확실하게 그런 것들의 매출 증가가 보일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굳이 섹터, 그러니까 기업명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섹터를 나눈다면은 여전히 전체 투자 비중의 한 90%는 전공정이 맞아요. 그렇지만 시장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테스터 패키지가 한 2배나 3배 정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굳이 HBM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고성능 칩의 칩 자체의 성능 높이는 게 한계에 왔기 때문에 칩셋에서 내지는 패키지에서의 성능을 높이는 쪽으로 관심들이 많이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소부장 중에서도 후공정 쪽의 기업들이 조금 더 곽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026년에는 공격적인 설비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반도체 투톱은 물론이고요. 소부장단 안에서도 고성능을 패키징하는 후공정을 보자라는 박사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에도 좀 투자 전략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2026년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상반기는 매우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2025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제미나이 프로가 3이 나오면서 대단히 AI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한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블랙엘에서 기반해서 학습했던 새로운 AI 모델을 오픈 AI라든지 X.AI라든지 이런 곳에서 선보이면서 AI가 정말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기대감들을 만들어주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라든지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스피로버를 만들어내면서 다양하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상반기에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조정의 가능성이라든지 버블이 터진다. 여러분 근데 버블이 터지는 거는 정말 끔찍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요. 회복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앞으로 회복되는데 10년이 아니라 5년만 걸려도
저는 5년 못 견디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네. 정말 재앙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도미노 이펙트로 뒤로 가는 도미노 이펙트가 아니라 사전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8월 달에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럼 7월 달 불안해지고 6월 달 불안해지고 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화두 속에 버블이 터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는 거고 매일매일 앱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던져야 그렇죠. 되나 네.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들이 매우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되게 위험한 시기가 상반기에는 좋은 AI 모델에 대한 소식에 의해서 좋은 분위기가 하나는 형성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불안감이 앞으로 전이되면서 불안감들이 증폭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말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즉 이 건강한 조정이 좀 더 강력하게 오더라도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무의 굵기가 굵은 나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율적 이 마음을 제가 마음을 견딜 수 즉 바람이 불고 조정이 오고 심지어는 버블이 터져도 네. 이 나무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런 부분이 더욱더 안정감 있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2026년도 글로벌 AI 산업을 결정지을 키워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상고하저가 되지 않을까? 상고하죠. 센터님도 네.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기업들은 2026년에가 2025년보다 더 실적이 좋을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드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도 좀 더 올라갈 여유가 있는 건데 문제는 그 고객이 되는 그 고객단으로 가보면 분명히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는 2026년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목소리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투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네. 얘기들이 점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조정 가능성은 저도 사실 하반기 쪽에는 분명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상고하저라는 단어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고하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센터장님은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전력난의 문제도 미국에서 발생할 거고요. 또 올해 있는 가장 큰 이벤트 두 개를 들려고 한다면은 당연하게 여러분 6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월드컵이 이번에 하필이면 멕시코, 미국, 캐나다에서 열리죠. 이 부분에 빅 이벤트가 열리게 되면서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월드컵에 맞아서 로보택시를 전면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정말 AI가 본격화되면서 AI를 즐길 수 있는 축구 경기로서 월드컵이 저는 자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1월에 있는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직전에 어떻게 주식시장이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큰 이벤트 이 세 개, 미국의 전력난 문제, 그다음 미국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 미국의 선거라고 할 수 있는 중간선거 이 부분들이 다 미국에서 열리고 미국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2026년의 키워드는 미국이라고 봅니다. 네. 네, 키워드는 미국이다라고 센터장님께서는 짚어주셨습니다. 2026년에도 AI 버블로는 지속되겠지만 그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크지가 않다. AI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분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